연삭 및 기억화공이 있어요. 연삭기. 연삭은 많은 입자로 되어 있는 숫돌을 고소로 회전시켜 공작기계로 가공이 어려운 초경합금 등의 연삭에 쓰이는 기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삭기 그러면 우리가 그라인딩 이런 식으로 쓰죠. 뭐 숫돌, 그라인딩 머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일단 연삭기 종류와 특징이 있어요. 원통 연삭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원통 연삭기라고 하는 건 외경 연삭, 내경 연삭, 센터리스 연삭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만능 연삭기, 평면 연삭기 이렇게 구분을 하죠. 센터리스 연삭기가 있는데 센터리스 연삭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공작물의 바깥지름을 연삭하는 기계로 가늘고 긴 일감을 센터로 지지하지 않고 연삭하는 겁니다. 일단 일반적인 거는 사실 평면 연삭기나 원통 연삭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센터리스 연삭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요. 장점. 센터를 필요하지 않고 센터 구멍을 뚫기 때문에 센터를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공축의 원통을 연삭하는데 아주 편리해요. 대신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이 되면서 가늘고 긴 공작물 연삭이 알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나 무거운 건 안 된다는 거죠. 연삭 여유가 적어도 좋고요. 연삭 숫돌이 받기 위해 나비가 크므로 진미름의 마멸이 적고 수명이 길어요. 또한 일단 기계 조정이 끝나면 일단 한번 센터 그 모양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 숫돌이 살짝 이렇게 비틀려져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여기다 길게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인데 조정 숫돌을 이용해서 비틀어 놓고 그 다음에 연삭 숫돌이 돌아가면서 주면 숙련이 필요 없는 선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계속.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리스 연삭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센터리스 연삭기에서 조정 숫돌을 역할로 옳은 것은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조정 숫돌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 연삭기 상에서 센터리스 연삭기 상에서 실제 숫돌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 숫돌인데 조정 숫돌이 약간 이렇게 어긋나 있죠. 살짝 각도가. 그래서 제품이 들어오는 형태를 주어서 얘가 통과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센터리스 연삭기에서 그는 보통 어떤 그 조정 숫돌의 역할은 일단은 일감을 회전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송을 하게 하고요. 미끄러지게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역할은 요겁니다. 일감의 회전과 이송이다. 라는 거. 자, 센터리스 연삭기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자,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에 대한 부분하고 단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단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긴 홈이 있는 일감은 연삭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중간에 가다가 끼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형 중량물은 연삭할 수 없다. 대형 중량물은 연삭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받침대를 놓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 중량물은 할 수가 없고 연삭 숫돌의 바퀴의 나비보다 긴 일감은 전후 이송법으로 연삭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연삭 숫돌의 나비보다 긴 일감은 왔다 갔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단점이라는 것도 단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제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 형태에서 연삭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통 연삭이죠. 이런 형태가 이제 원통 연삭이라고 하는데 이 원통 연삭에서 어떤 이런 형태가 뭐냐? 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감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고 숫돌의 회전은 전후 이송을 준다. 전후 이송이 뭐예요? 이렇게 이송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앞뒤로 전진과 후진을 하면서 이송하면서 연삭을 이제 그 해주는 방법. 요거는 뭐냐면 보통 그 플랜지 컷이라고 그래요. 플랜지 컷. 네, 플랜지 컷.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 좌우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전후로 움직이는 게 있고 좌우가 움직이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트래버스라고 그럽니다. 트래버스.
트래버스라고 그러고 여기 있네요. 트래버스. 공작물 회전과 숫돌 이송을 동시에 좌우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플랜지 컷이라는 것은 전후로 이송은 주지 않고 지금 공작물과 숫돌에 이송을 주지 않고 전후로 그러니까 숫돌의 어떤 형태가 이제 움직임을 전후로 이송하는 방법이죠. 가공하는 방법. 그래서 플랜지 컷, 트래버스 컷, 플래너터리. 플래너터리는 일반적으로 그 공작물은 정지 숫돌의 회전 운동을 하면서 연삭 운동을 하는 동시에 공전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선형 형태로 도는 거죠. 플래너터리 방식이라고 그러고 플랜지 컷과 트래버스 컷을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이 그림은 똑같이 나오는데 전후로 하느냐 좌우로 하느냐 그 차이를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전후로 하게 되면 아 이거 플랜지 컷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면 연삭 작업 시 가공물은 고정시키고 연삭 숫돌이 회전 운동 및 공전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 유선형 플래너터리 방식이라고 그러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식이 잠깐 나오는데 조정 숫돌 바퀴가 1을 회전하여 일값을 이송하는 길을 F라 하면 요거 가끔씩 물어봅니다. 가끔씩. F는 파이 D 사인 알파. 그래서 보통 이제 조정 숫돌의 경사각도를 갖다가 2도에서 5도 사이로 준다라는 거. 또한 이 부분의 1분 안에 공작물의 이송 속도는 하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송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 1000분의 파이 Dn에 바로 사인 알파를 지정을 해서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숫돌의 경사속도. 경사각도. 예, 경사각도를. 공구 연삭기가 있습니다. 공구 연삭기. 보통 이제 공구를 정확하게 연삭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공구 제작실 또는 공구 공장에서 공구 연삭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공구 연삭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연삭기에 대해서 봤고요. 연삭 숫돌. 실질적으로 공구로 이용되는 연삭 숫돌. 숫돌의 3요소, 숫돌 입자, 기공, 결합제. 입자, 기공, 결합제. 기억하십시오. 3요소. 그 다음에 5요소가 있어요. 입자, 똑같은 게 있죠.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자, 입자하고 결합제인데 기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입도, 결합, 조직으로 보면 돼요. 더 세분화해서. 그래서 5요소와 3요소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숫돌의 입자가 있어요. Al2O3 산화알루미늄계가 있는데 보통 산화알루미늄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로 보시면 되겠죠. 알루미늄 일반적으로 강제 다듬질에 사용하고 갈색입니다. 그리고 WA 즉 담들질감 가공에 다듬질에 사용하면 백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로 알고 계시면 돼요. A는 갈색, WA는 백색. 탄화규소계가 있어요. 탄화규소계는 우리가 보통 탄화규소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C가 주철 탄화규소계 탄화규소, 자석 등 비철금속의 다듬질에 쓰이며 흑색 또는 암자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GC가 있죠. 초경합금 유리 등의 연삭이 쓰이고 녹색으로 돼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숫돌을 많이 보게 되면 많이 보시게 되는 숫돌이 뭐 요즘은 흔치 않지만 흑색으로 많이 보죠. 네, 어쨌든 요거를 여러분들이 탄화규소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알루미늄계와 탄화규소계는 인조산이고 인조산입니다. 인조산이다. 천연산은 다이아몬드가 많이 쓰인다. 그럼 천연산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알고 계시면 돼요. 경도 GC, C, WA, A 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고요. 숫돌의 입도가 있습니다. 숫돌의 입자의 크기를 입도로 한다. 자, 요거 번호 메시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채라고 그러죠. 채. 망에다가 그 입자를 걸러서 통과한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과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연삭 숫돌을 만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메시의 번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어디에서 많이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샌드페이퍼, 그러니까 사포라고 그러죠. 사포. 빼빠라고 그러죠. 예, 사포에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짜리가 있고 뭐 200번짜리가 있고 뭐 크게는 뭐 700번, 800번,
더 큰 거는 뭐 1000방이나 1500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메시 번호입니다. 메시 번호. 예. 메시 번호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보통 망의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번호가 클수록 곱다. 이것이 이제 번호가 클수록 점점점 고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결합도. 결합도는 숫돌의 입자의 결합 상태를 말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경도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합도는 경도다. 조직은 숫돌의 단위 용적당 입자의 양입니다. 이거는 입자의 조밀 상태를 보는 거죠. 조밀 상태. 그래서 조직. 그 다음에 결합제는 숫돌의 입자를 결합하여 숫돌을 형성하는 재료를 결합제, 본드라고 부릅니다. 본드. 결합제를 이용해서. 그래서 무기질 결합제는 비트리파이트, 실리게이트, 유기질 결합제는 셀락, 고무, 레지노이드, 베이크라이트. 그 다음에 폴리비닐 알코올, 그 다음에 금속 결합제는 메탈이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결합제에 대한 그 구분하는 내용이 가끔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네, 여기 그 숫돌의 5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해당하는 그 용어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예, 보통 이제 숫돌의 표시법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숫돌의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예, 요거는 이제 어떤 모양이냐라는 걸 볼 수 있고, 연상면의 모양도 볼 수 있고, 외경, 두께, 그 다음에 구멍지름, 이제 여러분들 끼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회전 시험 속도와 주속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 원주 속도 범위, 예, 그러니까 원주 속도 사용 범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 범위에서 하고 시험 속도에 해당하는 범위도 이렇게 기록을 해둡니다. 네, 요게 이제 연삭숫돌의 표시법이고요. 자, 연삭숫돌의 단위 최적당 연삭입자의 수, 즉 입자의 조밀 정도를 무엇이라나, 이게 바로 조직이죠. 그죠? 조직. 그래서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삭숫돌의 3요소는 요 5가지 인자, 이렇게 요거를 뭐 구분되게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연사 가공에서 결합제 기호중 틀린 거, 야, 비트리파이트 V, 금속 결합제 M, 셀락이 E, 레지노이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B죠, B. 이제 요거는 이제 B죠. 우리가 베이크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 보시게 되면 약간 푸른색의 많이 보시게 되는 거는 이제 푸른색의 모양을 이제 베이크라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고요. 6번째, 연삭에서 결합도가 낮은 결합도에 따른 경도의 선정 기준 중 결합도가 높은 숫돌을 사용할 때는 일단 단단한 숫돌은 언제 쓰느냐? 접촉 면적이 작을 때죠. 그러니까 너무 이 접촉 면적이 클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단단한 숫돌은 이럴 때 씁니다. 이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연삭 작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일단 숫돌의 결합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참고로 봐야 될 사항은 뭐냐면 글레이징, 로딩, 드레싱, 트로잉 요 형태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연삭 작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건 바로 이 자생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연삭 숫돌은 자생작용이라는 걸 이용해서 연삭 숫돌 자체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뭐 칼을 갈거나 이럴 때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불꽃이 튀죠. 이 불꽃이 튀는 자체가 사실은 공작물에 대한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숫돌 자체의 입자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같이 떨어져 나가면서 자생작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표면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삭 효율을 좋게 만드는 건데, 연삭 숫돌은 바이트나 커터와 같이 갈지 않아도 새로운 현상이 나와요. 새로운 입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생작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자생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숫돌 자체의 어떤 방식이 잘못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숫돌 자체의 어떤 특성과 재료 자체의 특성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는 특징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글레이징, 무딤이라고 있어요. 자상작용이 안 돼야 납자가 납작해지는 현상입니다. 일단 연상열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는 현상인데, 원인은 결합도가 너무 커, 그리고 원주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그 다음에 공작물 숫돌의 재질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글레이징이 생기면 일단 납작하게 되기 때문에 맨질맨질해져요, 표면이. 그래서 연삭도 잘 안 되겠죠, 당연히. 로우딩이 있습니다. 눈매임 현상인데, 이거는 숫돌 표면에 기공이 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서 연삭성이 나빠지는 현상이에요. 조직이 너무 치밀할 때, 원주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에 발생해요. 이건 또. 그래서 이 로우딩. 그 다음에 이것을 두 개를, 글레이징이나 로딩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드레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드레서라는 게 있어요. 드레서. 다이아몬드 드레서로 실제 숫돌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드레서를 이렇게 드레서를 갖다 대서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 그래서 드레서라고 합니다. 드레서. 새로운 입자를 나오도록 갈아주는 작업을 드레싱이라 한다. 트루잉이라는 것이 있어요. 트루잉은 일종의 드레서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드레서로 작업을 하는데 성형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연삭들이 일반적으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원형 형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로 바꿔야겠다. 그럼 요러한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 줄 때,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때 트루잉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성형을 하는 거죠. 성형. 그래서 성형 작업을 트루잉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뭘로 하느냐? 드레서로 합니다. 똑같죠. 드릴 가공 방법에서 구멍에 남나선을 가공하는 작업, 이것도 사실은 이거 관계없는 형태인데 요거는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기어 가공에서 일단 문제는 풀까요? 네, 문제는 풀 것 같아요. 드릴 가공에서 구멍에 앞나선을 가공하는 작업, 태핑이죠. 기어 가공 방식에서 성형법. 기어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공법에는 성형법과 창성법이 있다. 기어는 일반적으로 직접 동력을 전달할 때 쓰이는 기계 요소죠. 기계 요소인데, 일단 총형 커터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판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 총형 커터에 의한 방법은 인벌루트 커터를 이용해서 깎는 방법이 있고, 형판에 의한 방법을 치형을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창성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성법. 자, 창성법은 인벌루트 곡선을 그리는 성질을 응용해서 기어를 깎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레크 커터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피니언 커터 이용하는 방법, 호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죠. 인벌루트 곡선으로 활용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절삭을 하는 내용들인데, 일단 호빙 머신이 바로 호브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공작기계죠. 일단 레크 커터를 변형시키는 호브를 사용해서, 호브라고 합니다. 창성법의 원리로 기어를 절삭하는 가공기로 스포기어나 헬리컬 기어, 워미, 스프로킷, 스플라인, 축 등을 가공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어 세이퍼가 있어요. 기어 세이퍼. 기어 세이퍼는 피니언 커터에 의한 창성법이 있고, 레크 커터를 이용한 창성법이 있다. 피니언 커터라는 것은 기어 모양의, 원형으로 생겨있는 기어 모양에 해당하는 커터가 움직이면서 기어를 생성하는 거고, 레크 커터는 납작한 형태가 그 막대 형태로 생겨있는 것이 움직이면서 가공하는 형태를 우리가 레크 커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베벨기어 절삭기. 일반적으로 베벨기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어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어 치형에 대한 부분을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베벨기어는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서 직선 형태로 기어 열이 만들어져 있죠. 뭐 스파이럴 되게도 만들 수 있고. 일단 대표적인 거는 그리슨 베벨기어. 그리슨 베벨기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직선 베벨기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베벨기어 절삭기. 그 다음에 기어 세이핑 머신. 기어 세이핑 머신은 일종의 기어를 열처리하기 전에 이의 모양을 피치를 수정하거나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가공 완성하는 건데, 일종의 연삭이에요. 연삭. 기어 세이핑 머신 같은 경우는 좀 한층 더 어느 정도 연삭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의 모양을 피치를 수정하거나 정밀도가 높은 형태로
완성하는 공작 기계가 바로 기어 세이빙입니다. 자, 정밀 입점 및 특수 가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적인 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죠. 자, 정밀 입자 가공의 호닝. 호닝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는 호닝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게 막대 모양의 형태에서 스프링 모양이 이렇게 혼이 달려 있다. 예, 이게 이제 숫돌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숫돌인데 방사상으로 숫돌을 배치하는 혼을 회전시킨과 동시에 왕복 운동을 한다. 회전과 왕복 운동. 이것이 이제 호닝입니다. 호닝. 그래서 이걸 회전시키면서 왕복 운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보통 내면을 가공할 때 쓰죠. 안에 원통의 내면을 정밀하게 다듬질할 때 쓰는 거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정밀 입자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숫돌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 피니싱이 있어요. 슈퍼 피니싱은 입도가 작고 결합도가 작은 숫돌을 공작물에 가볍게 누르면서, 요 슈퍼 피니싱의 어떤 특징은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림이 하나 나와서 숫돌을 위에다 얹은 모양. 이렇게 얹은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압력으로 누르면서 진동을 일으키게 하죠. 진동. 요건 숫돌이 됩니다. 숫돌. 이게 공작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볍게 누르면서 진동을 주는 거죠. 약 매분 500에서 2000회의 진동을 주고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왕복 운동. 움직이는 거죠. 동시에 회전을 주는 겁니다. 공작물에 회전을 주면서 이 면에 아주 평평한 면이나 아니면 면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정밀도를 높게 하는 거죠. 슈퍼 피니싱.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약간의 경도도 발생을 하죠. 어느 정도 가공 경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랩핑이 있어요. 사실은 이 정밀 입자 가공에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가공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작물보다 경도가 낮은 주철이나 구리, 목재로 만든 랩 공구라고 그래요. 랩 공구와 그 다음에 다듬질 면 사이에 적당한 연삭 입자를 놓고, 예, 압력을 해서 상대 운동을 시키는 거죠. 상대 운동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표면을 아주 작은 영을 깎아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다듬는 가공이다. 종류에는 습식법과 건식법. 건식법은 일종의 마른 형태로 하는 거고, 습식법은 젖은 형태로 하는 거죠. 일종의 여기에서는 이해하실 게 광택이 적지만 거친 랩핑이라고 하고, 광택이 있는 다듬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랩 재료의 종류를 보면 주철구리의 연강력을 쓰며 주로 주철을 많이 사용한다. 일단은 공작물 재료보다는 뭐한 거? 경도가 낮은 것을 사용합니다. 랩 공구는.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갈 거는 랩으로 가공한 것들을 대표적인 걸 보면은 우리가 보통 블럭 게이지 있죠? 게이지 블럭. 블럭 게이지 면이 바로 이 랩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특수 가공이 있습니다. 특수 가공. 일단 개념들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벨트 입자 가공인데 벨트에 연삭 입자를 접착시켜서 일감을 눌러서 연마하는 가공법으로 벨트 입자 가공이라고 합니다. 보통 벨트 형태로 이렇게 벨트를 걸어서 돌리면서 이 벨트 자체를 이용하는 거죠. 이 벨트를 이용하는 거죠. 이 벨트를. 네, 이 벨트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철에는 A, 강철에는 WA, 비금속에는 C, 초경합금은 GC가 이용이 된다. 벨트 입자 가공, GEB라고 합니다. 버핑이 있어요. 버핑, 헝겊에 부드러운 재료를 댄 원판에 미세한 입자를 부착시키고 고조게 현전시켜서 공작물을 눌러대고 매끈한 표면을 다듬는 것인데, 일단 요게 면의 광택 내기가 주목적이에요. 광택, 얘가 주목적이죠. 얘가 주목적이고, 이 FB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시중에 다니다 보면은 길거리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빠우라고 쓴 거. 예. 글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빠우라고 쓴 게 있습니다.
바우라고 쓴 게 있는데 이 바우라고 쓴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버프입니다. 버핑. 그래서 보통 이제 금속의 어떤 면에 방향성이 있는 형태의 광택을 내거나 이럴 때 쓰죠. 네, 많이 씁니다. 수성궁구 같은 경우가 이제 바우로 많이 하죠. 바우라고 합니다. 버프. 그다음에 텀블링이 있어요. 세탁기 같은 생긴 내용에다가 우리 빨랫감을 넣고 막 돌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프레스되어 있는 성형 제품들이나 아니면 주물 제품들을 넣어놓고 거기서 연마제하고 일정한 액체, 컴파운드 뭐 이런 등등을 넣고서 회전 운동을 하죠. 서로 부딪히면서 미디어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표면을 어느 정도 매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아주 날카로운 부분들을 텀블링이라고 한다. 배럴 연마라고 한다. 배럴 많이 쓰죠. 텀블링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버니싱 같은 경우는 일단 구멍이 한 번 뚫려 있는 상태의 어떤 표면에 버니시라는 그 공구가 한 번 통과하면서 구멍을 일종의 소성 변형시키는 거예요. 소성 변형. 그래서 한 번에 압입하면서 높은 정밀도의 표면을 얻기도 하고 내면을 다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를 이제 한 번 통과시켜서 소성 가공으로 인한 표면을 다듬는 작업, 이거를 우리가 버니싱이라고 한다. 라는 거 알고 오시면 되겠고요. 롤 다듬질이 있어요. 이거는 회전하는 공구를 갖다가 눌러서 하는 거죠. 찍어내는 거죠. 롤 표면에 눌러서 매끈하게 하는 표면 경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롤 다듬질을 한다. 주로 선반 가공 뒤에 이 다듬질을 합니다. 쇼트라는 표현을 쓰죠. 쇼트피닝. 보통 다수의 강구를 갖다가 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원주상에 어떤 제품들에다가 이렇게 뿌려내는 거죠, 표면에. 그래서 보통 자궁구의 작은 철, 강의 볼 또는 주철구나 치즈 주철구를 고속도로 가공 표면에 분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품을 연마하는 것인데 일종의 필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는 가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쇼트 피닝 얘기하면은 이제 쇼트를 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스프링류, 축, 기어, 레일 등에 이제 진행을 하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밀일자 가공에 해당하는 부분의 어떤 다른 가공들을 얘기하는 거죠. 방전 가공이 있어요. 방전 가공. 방전 가공은 일종의 불꽃 방전에서 재료를 미소량씩 용해시켜서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느냐면 용접하고도 좀 비슷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불꽃 방전,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만나게 하는 형태로 해서 보통 방전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극을 공작물에 이제 지정을 하고 공구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그 부분을 마이너스 극을 줘서 이제 진행을 하죠. 일단 구멍 뚫기 작업이나 절단, 연마를 하는데 사용하는 거고요. 금속 위에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 등의 가공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전 가공.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철 금속계에 해당하는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게 얘기죠. 비금속 재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전 가공의 특징은 경도가 높은 재료를 쉽게 경제적으로 가공할 때 쓰는 거고요. 변질층이 적고 내말성이 높은 표면을 얻을 수 있고 복잡한 가공을 할 수 있고요. 좁은 깊은 홈 등을 가공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방전 가공 같은 경우로 이제 가공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잡은 구멍에 연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초음파 가공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가청 범위 안에서 보통 이 16에서 예를 들어서 학자들은 이제 16에서 약 30kHz가 가청 범위 2의 음파라고 그러죠. 사람이 듣지 않는 다른 음파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가청 범위 이상의 음파를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진동하는 공구와 일감 사이에 연삭 입자와 물 또는 혼합액을 주입시켜서 표면을 다듬는 거죠. 초음파 가공의 특징, 일단 초음파 가공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안경점에 가면 안경을 세척하는 것들이 있죠. 세척하는 어떤 안에 넣어서 세척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초음파 가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초음파 가공의 특징은 초경지름의 매짐성이 큰 재료를 가공할 때 쓰고요. 절단, 구멍 뚫기, 표면 가공 등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불량 도체일지라도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체뿐만이 아니라 불량 도체도 가공이 가능하다 이거죠. 가공 변질층 및 변형이 적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죠. 초음파 공기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변형이 적기 때문에 전해연마가 있어요. 전해연마. 보통 이제 전하역 중에 공작물을 넣고 직류정류를 보내서 양극의 용출을 이용하고 표현을 매끈하게 다듬는 게 있습니다. 전해연마는 일단 가는 선이나 박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주사침, 여러분들이 일회용 주사침 보이죠? 그걸 계속 이렇게 모양을 그 구멍을 어떻게 가공할까? 바로 이 전해연마로 합니다. 전해연마. 미싱 바늘, 뭐 메리아스 바늘 이런 식으로 하죠. 보통 이제 스케일 제거하고 표면 처리를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광택과 내식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어떤 전해연마의 특징이 될 수 있고, 가공면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NC 공작기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NC 공작기의 정의, 수치 제어란, 지금 여기에서는 수치 제어란, 자, NC 부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치와 부호로서 구성되는 수치 정보를 기계 조작을 자동으로 하게 하는, 제어를 하게 하는 장치를 우리가 수치 제어라고 합니다. 수치 제어. 그러니까 NC 공작기계의 어떤 특징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일반 공작기계 그러면 다 수동으로 운용을 했었죠. 근데 누메릭, 즉 수치를 이용한 제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공작기계 제어 방식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위치 제어가 드릴링이나 보링에 이용하고, 위치 결정 직선 절삭 제어는 선반에 이용하는 방법이죠. 윤곽 제어 절삭은 밀링에서 제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 제어를 이제 컨트롤하는 것을 이제 수치 제어를 하는 거죠. 자, NC기의 정보 흐름을 보면 부품 도면을 이용해서 가공 계획을 하고, 수동 프로그램을 하고, 자동 프로그래밍을 하고, NC 테이프를 적용하고, 서버 기구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NC 기계로 그 다음에 가공을 이르게 하는 방법을 정보 흐름이라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꼭 외워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되고. 예제를 한번 보죠. CNC 공작기계 서브기구 중 서브모터에서 위치와 속도를 검출하여 피드백시키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CNC 공작기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반패 회로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기능사에서도 나오고 산업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개방 회로 방식, 되먹임이라고 하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오픈 루프 방식이라고 해서 일단 뭐 가격보다는 소형, 경량, 정밀도가 낮은 형태에서 쓰이기 때문에 NC에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픈 루프 방식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범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용공작기에서 쓰는 방식이 개방 회로다. 폐쇄 회로 방식이 있어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계 테이블 등의 직선, 리니어 스케일을 부착해서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테이블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방식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 방식은 폐쇄회로 방식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공작기계나 대형 공작기계에 많이 써요. 폐쇄회로 방식,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직선자가 이용이 된다. 리니어 스케일을 일반적으로 테이블 등에 부착을 해서 직접적으로 위치를 검출하는 데 씁니다. 요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폐쇄로 방식이 있어요. 세미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치와 속도의 검출을 모두 서브모터의 축이나 볼라사의 회전 각도로 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출 방식을 서브모터의 축이나 볼라사의 회전 각도를 체크를 해서 검출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볼라사의 생산과 뒤틈 보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피치 오차 보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뒤틈 보정이나 그 다음에 피치 오차 보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NC 공작기계에서 이 방식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피치 오차를 보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밀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반폐쇄로 방식은 바로 우리가 NC 공작기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서버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반폐쇄회로 방식과 폐쇄회로 방식을 절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 공작기계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과 일반적인 NC 공작기계에서 쓰는 방식을 플러스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작기계의 중량이 너무 커서 기계의 강성을 높이기 어려운 경우나 안정된 제어가 어려운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서버 방식이라 한다. 이 방식 외에 개량된 형태의 방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나오네요. 안전관리. 우리 기능사에서는 안전관리를 뭐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뭐 개 중에는 한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 안전 상당히 요즘 많이 돼도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은 생활화되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안전 표시. 적색, 색깔로 보죠. 적색은 방화 금지 방향 표시를 하게 돼 있고, 오렌지색은 위험 표시를 하죠. 황색, 주의 표시라고 해요. 녹색, 안전지도 위생을 표시하고, 청색은 주의 수리 중, 송전 중. 그 다음에 진한 보라색, 방사능 위험 표시, 백색은 주의 표시, 흑색은 방향 표시.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돼 있어요.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해난 구조에 많이 쓰이는 그 색상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라이브 자켓이라든가 그 다음에 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이 색깔에 대한 부분은 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 보건 라인에 1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작업장의 보건 관리는 1인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조명이 나오죠. 바로 조명. 자, 초정밀 작업 600룩스, 정밀 작업은 300룩스, 보통 작업은 150룩스, 거친 작업은 600룩스. 보통 여러분들 실내 그 내부가 보통 200에서 250. 예, 요즘은 아주 밝게 사시는 분들은 밝게 사시죠. 그러니까 정밀 작업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LED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밝기가 조금 달라졌죠. 한 200 정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죠. 100에서 200 정도. 자, 알고 계시고, 습도, 작업하기 가장 적당한 습도 50에서 60%다. 건구 습도가 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습도에 대한 부분은 이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작업 온도 17도에서 20도. 보통 외부와 내부의 차이 기온차를 7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 범위 안에서도 일단은 17도와 20도 사이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의 측정 단위가 있는데 럭스, 조명이고, 오염은 ppm, 소음이 있는데 데시벨이나 펀. 그 다음에 분진은 이제 평방미터당 몇 그램에 해당하는 분진이 있느냐, 이걸 따지죠. 수공과 안전수치, 해머 작업, 줄 작업, 바이스 작업 이런 것들이죠. 해머 작업은 여러분들 망치 작업을 생각하시면 되죠. 해머를 휘두르기 전에 반드시 줄을 살핀다. 그다음에 미끄러지기 쉬운 작업을 끼우면 안 된다. 우리가 보통 작업장에 보면 거의 장갑을 끼고 해요. 근데 장갑 끼우면 안 됩니다. 보온경 써야 한다. 재료를 자르기 전에 정면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하고, 자, 줄 작업이 있어요. 줄 작업은 땜질한 줄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용접한 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줄질에서 생긴 쇠법은 입으로 불지 않고 와이어 브러쉬로 털어낸다. 공작물은 줄에 기름을 묻지 않도록 한다. 효율이 완전히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바이스 작업. 바이스 때 재료나 공구를 두지 않는다. 위쪽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물렸는지 확인을 하고, 봉이나 얇은 판에는 얇은 판, 구리판을 확실히 고정시키고요. 바이스 사용 후에는 비른 걸레로 닦고 조는 가볍게 조여준다. 예, 꽉 조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요거 불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않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오죠, 당연히. 해머 작업할 때 안전상으로 틀린 거, 장갑을 낀다. 예. 우리가 그냥 장갑을 끼는 걸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로 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기계 안전이 나옵니다. 일반 안전, 기계 위에 공구나 재료를 올려놓지 않는다. 잊지 마시고요. 일단 기계 위에는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송을 걸어놓은 채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즉, 이송을 걸어놓은 채 기계를 딱 정지시키면 부하가 걸리죠. 그 다음에 기계 회전을 손이나 공구로 멈추지 않는다. 예, 이건 상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가공물, 절삭 공구의 설치를 확실히 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절삭 공구는 짧게 설치하고 절삭성이 나쁘면 공구를 바로 교체합니다. 칩이 비산할 때 보안경 꼭 써야죠. 제거할 때는 브러쉬나 칩 클리너를 사용하고 맨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화상이나
손에 상처를 입게 되죠. 절삭 중에 절삭면이 손에 닿아서는 안 된다. 예. 절삭 중에 회전 중에는 공작물을 측정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예. 정지한 다음에 합니다. 자, 선반 가공이 있는데 선반 가공은 공작물에 설치는 전원을 내리고 발트를 충분히 뺀 다음에 한다. 예, 전원 내리고 합니다. 가공물에 설치는 가공물 설치는 전원을 내리고 합니다. 돌리개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선택하고 시무대의 스핀들을 지나치게 나오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설치가 끝나면 청 렌치로는 고고 떼어놓습니다. 끼워놓고 회전을 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편심된 가공물의 설치는 균형추를 부착시킨다. 이거는 이제 편심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아무래도 흔들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하중의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회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회전하는 거라도. 바이트는 기계를 정지시킨 후 설치한다. 줄 작업이나 사포로 연마할 때는 자세와 손 동작에 유의한다. 예,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는데 줄 작업이나 사포로 연마할 때 자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드릴 가공. 회전하고 있는 주축에 드릴이나 손이나 걸레를 대거나 머리를 가까이 대지 않는다. 완전히 위험한 작업이죠. 이거 위험한 상태예요. 드릴은 양호한 것을 사용하고 자루에는 상처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절삭성이 나빠지면 드릴을 재연삭해서 사용한다. 맞아요. 그리고 드릴을 고정하거나 풀 때는 주축이 완전히 멈춘 다음에 써야 된다. 작은 물건을 바이스나 고정으로 고정하고 직접 손으로 잡지 말아야 된다. 얇은 물건을 드릴 작업할 때는 나무 등에 밑에 나무 등을 놓고 구멍을 뚫어야 한다. 예, 이런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얇은 철판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물린 작업 외에 드릴이 통과돼서 만약에 가공이 될 때 그 제품에, 그러니까 소재 변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등을 대고 합니다. 드릴 끝이 가공물의 맨 밑에 나올 때는 가공물의 회전을 지킴으로 이송을 늦춘다. 예. 회전 이송을 해서 이송은 천천히 해서 구멍이 뚫리면 그때는 이제 이송을 좀 늦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 중에 드릴이 가공물에 박히면 기계를 정지시키고 손으로 돌려서 드릴을 뽑아야 한다. 예, 반대로 하는 거죠. 정지시키고 하는 거죠. 정지시키고. 드릴이나 소켓 등을 뽑을 때는 드릴 뽑개를 사용하고 해머로 두들겨서 뽑지 않도록 한다. 이거 망가진다는 얘기죠. 드릴 및 척을 뽑을 때는 주축과 테이블의 간격을 좁히고 테이블 위에 나무 조각을 놓고 받는다. 예, 직접 받는다. 보시면 되겠죠. 밀링 가공이 있습니다. 밀링 가공. 보통 이제 드릴 가공을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예, 밀링 가공을 하면은 실제로 가공을 할 때 드릴 가공을 이렇게 가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먼저 가공을 하고 여기다 뭘 채워 넣죠. 이제 쇳밥이나 아니면 뭐 톱밥, 모래 뭐 이런 것들을 채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드릴 가공해야지 얘가 이제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접한 형태의 가공을 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알고 계시고, 이거 안전관리에도 나오는 거죠. 밀링 가공, 절삭 공구 시 이동 레버와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거. 공작물 설치 시 공작물의 회전을 정지시키고 해야 됩니다. 항상. 이거는 뭐 항상 똑같은 얘기죠. 사용 핸들은 반드시 벗겨놓는다. 얼굴을 기계에 가까이대지 않도록 한다. 절삭 공구에 절삭유를 줄 때는 커터 위에서부터 줄여야 한다. 칩이 비싼 재료는 커터 부분에 레버를 한다든가 보안경을 체크한다. 자, 해야 됩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구의 구비 조건을 틀린 거 착용 및 작업하기 쉬워야 한다. 자기 몸에 맞아야 한다. 전기가 잘 통해야 한다. 유해 위험물에 대해서 완전한 방어가 되어야 한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기가 잘 통하는 개념은 좀 의미가 없죠. 보호구가.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스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 바이스의 크기.
일단은 조의 최대 폭으로 합니다. 조의 최대 폭. 예. 예. 이것이 맞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 다음 중 선반의 주요 부품 명칭이 아닌 것은 심압대, 베드, 왕복대. 예. 램은 아니죠. 램은 보통 이제 세이퍼나 플레이너, 세이퍼나 슬로터에서 즉시 귀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램이라고 그러죠. 즉시 귀환 운동을 하게 하는 거. 선반의 크기로 틀린 것은 베드 위의 스윙, 왕복대의 스윙, 테이블의 최대 이동거리, 양센터 간의 거리. 여기서는 딱 봐도 테이블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테이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테이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창성법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기어를 가공하는 가공기에는 딱 봐도 창성법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호빙머신이죠. 호빙머신. 창성법, 오브절사, 피니언 커터, 래커 커터. 예. 창성법을 이용한 기어 가공법이 아닌 것은, 네, 여기선 형판에 의한 방법은 창성법이 아니죠. 예. 네, 창성법은 일종의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적인 운동을 이용해서 기어를 성형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창성법 원리를 기어를 절삭하는 가공기로 스포 기어 뭐 쭉 나오는데 호빙머신 또 나왔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빙머신에서 호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요거 호는 회전 및 직선 왕복 운동을 하죠. 예, 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 틀렸네요. 요거 오타가 있습니다. 랩핑 작업에서 사용하는 랩제 종류가 아닌 것은 보통 탄화규소, 산화철, 산화크롬 이렇게 나오는데 흑연가루는 아니에요. 흑연가루. 이거 참 랩핑 얘기하면 흑연가루를 깜빡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흑연가루는. 가공 후 가장 정밀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랩핑이죠. 랩핑이 여기서는 가장 정밀도를 가장 높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구분을 하자면 뭐 슈퍼 피니싱과 호닝을 거의 비슷한 관계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버핑은 거의 그냥 우리가 버프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광택만 날 때 쓰는 거죠. 광택. 자, 전기적인 양도체 또는 부도체 여부에 관계없이 초음파 발전기를 이용하여 보통 금속과 동일하게 가공을 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초음파 가공. 초음파 가공에 주로 사용하는 연삭 입자의 재질은 일단 여기서는 산알루미늄, 탄화규소, 그 다음에 탄화붕소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죠. 초음파 가공에 사용하는 것 보통 탄화붕소, 탄화붕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방전 가공에 쓰이는 가공 전극의 요구 조건이 아닌 것은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항상 가격에 대한 것은 저렴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전극 소모가 적어야 한다. 전기 저항이 커야 한다. 기계 가공이 용이해야 된다. 전기 저항하고는 사실은 전기 저항이 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구비 조건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멍에 내면보다 큰 공구를 넣어서 내면을 다듬질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어떤 소성 가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버니싱. 1번. 버니싱. 왜 이 두 개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화열마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가공면에 방향성이 있다. 일단 방향성은 없죠. 광택과 내식성이 증가하고 가는선이나 박판 가공이 가능하고 전해공 황선이나 인선을 쓴다. 1번이 여기서는 틀렸습니다. 1번. 15번. 일반적으로 드릴링 머신으로 할 수 없는 작업은 드릴링 머신이 작업할 수 있는 거 리밍, 보링, 뭐 카운터 보링, 카운터 싱크, 태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못하는 건 릴리빙이죠. 릴리빙은 아까 설명해서 잠깐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얘기하자면
절삭공구인 밀링 커터, 기어 커팅용 호부, 탭 등의 절삭란 앞에 여유면을 깎을 때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캠 기구를 가진 릴리빙 장치를 우리가 보통 릴리빙이라고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기계 공작법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